오늘의 플러스, 장기전에 접어든 러우 전쟁의 출구 전략을 짚어봅니다.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바쁘신 분께서 그동안 러우 전쟁의 4년 맞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책을 내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종전이 싹 돼서 예. 나왔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4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왜 이렇게 안 끝나는지 그다음에 러시아가 뭘 잘했다고 꼼짝도 안 하잖아요. 예. 요 세 개. 저희 얘기해서 예.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기들은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제가 그 이유를 아. 1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국제적인 경제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가 계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갈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책을 집필하신 거네요. 예. 그렇게 됐으면 네. 하는 마음으로 네. 썼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아주 작은 맛보기로 몇 가지만 질문을 네. 관련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5년 차에 접어든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뭐 미국과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회담은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네네. 회담에서 진전이 있나요? 그러니까 2026년 들어서 종전협상 회담에 달라진 점은 네. 이제 셋이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따로 만나고 러시아 따로 만나고 했는데 네. 이제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함께 올해 들어서 아부다비에서 2번 만나고 제네바에서 1번 만나고 이제 또 곧 만난다고 하는데 네. 셋이 만나면 뭐 하나요? 아무 진전이 없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네. 둘이 만나다가 셋이 만나기로 결정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다 셋이 만나길래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이에 뭔가 타협점이 찾아졌으니까 예. 그런가 보다 했더니 이제 그게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현재는 도네츠크주의 상당수를 러시아가 장악했다고 들었고요. 또 핵심 방어 거점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통제하에 있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전쟁 목표는 여전히 돈바스를 완전히 장악하겠다 이건지 아니면 다른 전쟁 목표가 새로 생긴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는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자신들의 요구를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절대 양보 못하는 3가지. 네.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안 된다. 네. 그다음 2번째는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러시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네. 우크라이나 군사력, 뭐 네. 이런 병력 같은 거, 그거 최소화해야 된다. 3번째가 점령지. 특히 크림하고 돈바스 전체는 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전쟁 나고 1년 됐을 때 예. 이스탄불 평화협상에서 거의 타결될 뻔했다가 못 됐잖아요. 예. 그때만 해도 영토에 대해서는 좀 유연했거든요. 예. 그때는 4개 점령지 중에 자포리자 헤르손에선 철수할게. 그다음 돈바스는 대통령들끼리 만났을 때 얘기해보자. 근데 그게 무산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푸틴이 이 4개 점령지를 그해 9월에 합병을 법적으로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국내법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요 3가지 요건이 요구사항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는 쉽게 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러면 러시아가 요구하는 이 3가지 사항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수용 가능한 범주가 어디까지일까요? 원칙적으로는 네. 사실 이건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국제법의 상식상 받아들일 수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전쟁은 승전국이 있고 패전국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러시아가 이기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지고 있잖아. 이기고 있는 사람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트럼프도 똑같은 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나토가에 포기해, 영토 양도해, 그다음에 병력도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 듣고 보니까 미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의견 일치가 거의 된 것 같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협상이 진전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우크라이나보단 유럽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푸틴하고 트럼프는 그 알래스카에서 작년 8월에 만났잖아요. 예. 그때 뭔가의 모종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거를 트럼프의 요구를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계속 조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왜 말이 바뀌냐?
알래스카 때 약속한 거 지켜라.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때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유럽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본인들도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게 일정 부분 부담이 되는 우크라이나 난민 문제라든가 이런 게 섞여져 있는 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유럽은 고집을 피우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근데요, 사실은 변한 건 미국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바이든 때만 해도 바이든도 어떠한 뭐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도 예. 러시아한테 이겨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유럽의 빅3인 스타머, 그다음 메르츠, 그다음에 마크롱 예. 이 셋은 적어도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만은 새쌍둥이처럼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이 세 사람은 바이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스탠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진짜 입장이 바뀐 건 미국이었군요. 변한 건 미국이에요. 그렇네요. 우리 미국이가 달라졌어요. 예, 그렇네요. 자,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틈을 타서 뭐 2년 반 만인가요? 최대 규모의 영토 탈환을 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이게 또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면 또 우크라이나가 상황을 진짜 반전시켰다면 이제는 뭔가 성공한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인 건 맞는데요. 네. 일회적인 사건이지 반전의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수님 올 1월 시작되자마자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바뀌었어요. 네. 페도로우라고 하는 근데 만 34세예요. 오. 왜냐 이 사람이 디지털 예. IT, AI에 밝아서 예. 전직이 디지털 전환부 장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젊은 그다음에 디지털에 굉장히 정통한 젊은 사람을 국방부 장관을 시켰다는 얘기는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사실 우크라이나는 병력 이런 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네. 그 첨단 기술을 이용한 드론군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쟁과 디지털을 결합한 그걸 총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제 페도로를 뽑은 건데 그 사람이 장관 되자마자 한 게 이거였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사실 러시아는요 자기 자체 위성 네트워크가 있어요. 예. 근데 전쟁터가 우크라이나 영토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에서는 스타링크를 쓰게 해준 거예요. 예. 근데 러시아 군들이 거기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동안 네. 훔쳐 쓴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러시아 자체 위성보다 스타링크가 기능이 훨씬 좋으니까. 예. 근데 이 페도로가 국방부 장관이 되자마자 그런 거 정통하니까 이거 차단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혼란에 빠진 건데 러시아군이 하지만 러시아한테도 이미 자체 위성이 있는 거고 네. 좀 스타링크보다는 떨어지지만 네. 그다음 지금 막 그거를 막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또 병력 무기나 이런 게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러시아가 우세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사건이지 예. 뭐 반전 이런 건 안 되고 실제 그 우크라이나가 2년 반 만에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는 것도 200km 제곱이고요. 예. 그게 러시아가 12월 한 달 동안 점령한 걸 다시 되찾은 정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지금 전장이 영토 탈환을 뭐 다시 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머릿속에는 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건가 이렇게 상상하는데 그런 건지 아니면 소강 상태였다가 요번 요 전투로 요 영토만 뭐 수복한 건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는 하고 거죠. 있어요. 네. 우리 왜 예전에 한국 네. 전쟁 때 한편으로는 협상 막 진행되는데 그렇죠. 고지전 막 치열하게 예. 벌어진 것 같이 아.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돈바스를 빨리 100% 자기가 점령해버리면 네. 면이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90%를 점령했는데 자기가 점령 못한 것까지 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분노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거를 빨리 10%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네. 자, 말씀 듣고 보니까 아직도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동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양국의 인명 피해라든가 경제적 손실도 굉장히 누적됐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피해 규모 뭐 정리된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전쟁의 피해 규모 얘기하면 일단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전사자 규모, 네. 그러니까 사상자 규모 그게 이제 가장 화제가 되는 건데 그러나 또 그것만큼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전시에는 그 전사자나 부상자 그 규모는 탑 시크릿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로 상대는 피해가 크다, 뿔리고 우리는 적다. 네, 이렇게 하는 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전쟁 4년
해서 지금 우리 언론에 계속 지금까지 양국 군 사상자가 180만이고 네. 곧 200만이 된다.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략문제연구소 아시죠? CSIS에서 제가 이거 보여드릴 텐데 예. 이걸 여기서 이게 그 정보의 근원이에요. 출발지. 예. 그래서 CSIS에서 한 달 전이죠. 그래서 이걸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쟁 발발 후부터 러시아는 사상자가 120만 전체. 근데 그중에 사망자가 27만 5천에서 32만 5천. 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절반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망자, 부상자 합친 게 5, 60만. 네. 사망자는 10만에서 14만. 해서 이게 180만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정확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러시아의 피해는 좀 과대 집계됐고 예. 우크라이나의 피해는 과소 집계된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를 예. 말씀드릴 텐데 예. 아무래도 내부에서 제일 많이 알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이게 러시아 이 미디어조나라고 하는 미디어인데요. 예. 러시아 국영 아니고 친푸틴 아니고요. 예. 반체제 신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펀딩을 BBC에서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러시아인이니까 네.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거를 추적해 온 거예요. 예.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SNS 보고 그다음에 지역 신문에 이렇게 누구 돌아가시면 네, 나죠. 나잖아요.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묘지 기록. 묘지에 뭐 이렇게 등록하고 뭐 이렇게 할 거 해야죠. 아니에요. 예.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러시아는 유언 상속 검언부인가 거민부라는 게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죽은 사람들 유언이나 상속 관련돼서 예. 등록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다 추적을 한 거예요. 예. 그걸 총망라해 봤더니 지금까지 명단까지 확보된 러시아 군 사망자는 17만 7천 명이에요. 예. 그럼 명단까지 확보된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최소겠죠, 그럼. 네. 그죠? 그랬을 때 최대치는 21만 9천 명, 그러니까 22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좀 전에 CSIS하고 비교해 보면 네. 아주 뭐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CSIS보다는 확실히 러시아 적네요. 내부 추정이 적긴 해요. 예. 하지만 이거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러시아가요. 소련 때 아프간하고 10년 전쟁했잖아요. 예. 그때 러시아 군 총 사망자가 15,000명이었어요. 지금은 그럼 10배 이상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예. 지금 이게 최소만 해도 18만인 건데 예. 17만 18만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우크라이나는요. 제가 이런 통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게 없는데 하나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거 보시면 이게 작년 말이죠. 이 바딤 이브첸코라고 하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고요. 예. 국방위 소속이에요. 예. 근데 야당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반대쪽에 있는. 근데 이 사람이거든요. 여기. 네. 이 사람이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우크라이나 군 사망자가 50만이다. 네.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놀래서 아유슈어 하는 확실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렇다는 건데 실제는 더 많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게 또 막 많이 회자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이거는 추정에 불과하고 이 실제 숫자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이제 여지까지 해온 걸로 보면 러시아 군 피해보다 우크라이나 군 피해가 적을 수는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또 이거거든요. 바디 수합인데요. 네. 교수님 이게 뭐냐면요. 예. 이제 2025년부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직접 만났잖아요. 그래갖고 사실 종전협상 진전된 건 없는데 포로 교환하고 전사자 시신 교환을 했어요. 예. 그 시신 교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황색이 뭐냐면 러시아군이 수습해서 네. 우크라이나 갖고 있던 우크라이나 군 시신 수예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한 거죠. 예. 그다음에 이 파란색은 우크라이나 군이 수습해서 갖고 러시아에게 있다가 전달. 러시아에게 전달한. 근데 이 비율을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으로 네. 많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막 여기 보시면 막 1245명이 제일 많을 때 러시아는 예. 78 시신이 네. 군 시신이 78 막 이런 식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 할 거는 이 바디 스왑 비율을 그대로 전사자 비율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수습하는 어떤 상황, 네. 능력, 의지 뭐 여러 가지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비율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까지 우리가 감안하면 지금 러시아가 22만 명 정도 군 사망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크라이나는 한 2배, 최소한 2배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국회의원이 얘기한 거 50만인데 네.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렇네요. 라고 얘기한 거가 어쩌면 진실일 수도 있는데 예.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피해 규모만 봐도 우크라이나가 진짜 결코 적지 않을 것 같았어요. 네, 근데 맞아요. 숫자 편차 차이가 주장하는 바가 너무 큰 것도 사실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래 전쟁이 지속되고 사상자 숫자도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뭐 좀 이제 빨리 끝내자, 평화를 좀 다시 되찾자 이런 목소리도 높아질 것 같은데 계속 장기적인 소모전만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건 그걸 감당할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까?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이나 우크라이나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낫다. 나아 이거죠. 근데 사실 그랬잖아요. 그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 경제 전문가시니까. 제재를 러시아 그렇게 세게 받았어도 2023년에 러시아 경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도 CSIS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이거 보시면 예. 전쟁 나고 러시아는 전쟁 난 해에도 GDP 그게 마이너스 1.4밖에 안 줄었어요. 그렇네요. 이때 우크라이나는 마이너스 30%였어요. 아. GDP 3분의 1이 날아갔거든요. 예. 근데 그 바로 다음 해부터 이거 IMF 통계예요. 네. 4.1, 4.3. 음. 근데 2023년에 러시아가 4.1% 성장할 때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네. 독일이 제재를 했는데. 예. 그죠?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유럽은 경제 성장률이 뭐 0%에서 1%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근데 좀 전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그 전쟁의 피해가 그런 전사작 사람의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경제적인 피해. 문제도 예.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4.3%까지 음. 하다가 0.6%가 2025년 예, 작년이요. 확 떨어진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2026년은 추정치잖아요. 추정치, 예. 0.8. 네. 근데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까지 러시아가 이 막 4%대 호황을 누린 거는 예. 일종의 전쟁 특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죠. 음. 근데 그게 지금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수치상 보니까 러시아가 나름대로 경제적으로도 버틸 수 있는 터전이 꽤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러시아 경제의 숨은 버팀목 같은 게 있었나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아, 그 뭐 비장의 그렇군요. 카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이제 이런 비결이 있다면 러시아는 제재를 2014년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내성이 생긴 겁니까? 그렇죠. 아. 내성만 생긴 게 아니라 제재에 대한 자구책이 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게 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러시아가 나름의 대안을 찾았잖아요. 중국과 글로벌 사우스. 네. 뭐 하여튼 이런 식의 어떤 대안들이 있었던 거인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그리고 올해 기대치는 상당히 낮은 걸 봤으니 이제 전시 경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한계 드러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럼 유럽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라면 야,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버텨보자. 이 선택을 더 공고히 할 가능성도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유럽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의 국민이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국민이 죽고 있다고요. 예. 근데 본인들이 조금만 하면 저 러시아 넘어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CSIS 그 문서 있잖아요. 네. 그 문서의 취지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다들 러시아가 이기고 있고 이길 거라고 얘기하지만 러시아의 사상자 규모 보세요.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러시아 경제 이것도 그 CSIS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경제 보세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우크라이나 밀어주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CSIS는 아직 마가가 접수를 안 했나 봐요.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반토막이 났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정말 우크라이나 상황 너무 안 좋은데 예. 그 전쟁 피난민만 1,000만이에요. 예. 국내 실향민이 350만이고 네. 외국으로 그 나가신 분들이 한 550만, 600만 되니까. 네. 그러면 영국, 프랑스, 독일은 자기들 국민이 고생하는 거 아니고 자기들 국민이
죽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링 밖에서 싸우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저는 너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요, 독특하게 한편에서는 러시아와 같은 의견으로 빨리 끝내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한축으로는 관세를 통해서 러시아산 원유 사는 사람들 더 옥죄거나 또 이렇게 하는 조치를 더 강화하고 또 공고히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러시아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린 끝까지 갈 거야. 네. 전장에서 해결 볼 거야.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 국제법의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거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하지 마. 그다음에 병력 축소해. 이건 주권의 문제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점령지 우리 거야. 이거는 2차 대전 후에 우리 상식이 그거잖아요.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금지.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그 상식의 최대치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러시아는 이건 최소 요구야. 그리고 이게 우리 충족될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갈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익숙한 서구적인 합리적인 그걸로 판단해 보면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어도 경제 폭망하고 하면 타협할 땐 타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차 대전 때 소련 사람이 2,700만 명이 죽었어요. 네. 러시아만 치면 1,400만 명이 죽었거든요. 정상적인 국가면 네. 국민 1,400명을 이 희생될 거라면 그 전에 미리 정부가 항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정상이죠. 아니면 국민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거나 예. 우리 같았으면 난리 났을 난리 거예요. 났죠. 그렇죠? 네. 근데 러시아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러시아 국민에게 2차 대전은 애국심의 원천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야. 그러니까 저는 그 멘탈리티가 예. 러시아가 손해질 핵보다 더 무서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근 그 어떤 현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 전쟁도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을 길게 끌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를 중국 덕분이다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실제 요즘 러시아 경제의 중국 의존도 어느 정도입니까? 그걸 이제 제가 이것도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네.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한마디 말씀드리면 네. 우크라이나랑 관련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예. 한러 관계는 그 경제 관계는 예. 폭망했어요. 그렇죠. 근데 중러 관계는 예. 반대. 아. 비약적으로 좋아졌거든요. 그걸 예.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수교 이후부터 2024년까지 네. 한국이랑 러시아 교역량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2014년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네. 확 내려갔잖아요. 예. 절반. 2014년에 크리마병 있었잖아요. 아. 그랬는데 이제 그게 또 요 사이에 내려간 건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네.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간신히 회복해서 또 역대 최고를 찍었어요. 네. 근데 지금 확 내려갔죠. 그렇네요. 이거는 전쟁 때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한로 교역량이 거의 20년 전 수준으로 후퇴를 한 거예요. 근데 중국은 야.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여기 무슨 전쟁만 보시면 전쟁 전하고 후하고 네. 중러 교역량이 더블이 된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사실 중러 경제협력의 꽃 네. 상징을 하는 게 시베리아의 예. 힘이라고 하는 그 파이프라인이잖아요. 예. 중국하고 러시아 직통 가스 파이프라인. 그게요. 지금 원은 만들어졌고 투는 이제 하기로 했거든요. 네. 원을 약속한 게 네. 크림반도 터지고 아. 러시아가 제재받고 유럽이랑 안 좋아지니까 중국이랑 한 게 시베리아의 힘 원. 예. 시베리아 힘 투는 전쟁 나고 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싸울 때마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요, 지금 본 통계를 좀 달리 해석하면 러시아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급한 불 끈다고 중국하고 손을 잡고 교육 규모도 늘리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같이 하지만 이건 달리 말하면 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거 아니냐. 나중에 전쟁 끝나고도 중국의 목소리가 커지면 우린 국경을 더 맞대고 있는 국가들이니 그렇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데 이거 걱정된다는 목소리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목소리 너무 많죠. 네. 근데 그게 더 그런 게 뭐냐면 이것도 제가 좀 정리해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전쟁 나고 굉장히 활발하게 교육을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교육 규모가 너무 불균형적이고 아, 그다음에 품목도 그래. 그러니까 그냥 설명드리면 예.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러시아에 있어서는 네. 수출 대상국 1위, 그렇죠. 수입 대상국 다 1위예요. 아, 그다음에 러시아 전체 대외무역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거의 3분의 1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러시아가 세계랑 다 하는 대외무역 중에 3분의 1을 중국이랑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서로 이렇게 좀 평등하려면 중국한테도 러시아가 그 정도 의미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국한테는 수출 7위, 네. 그다음에 수입 6위인데 네. 그 중국의 대외무역 전체 비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건 4%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건 3분의 1인데 예. 중국 경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건 4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너무 이건 짝이 안 맞아요. 그렇네요. 그다음 품목도 그래요. 예. 러시아는 주로 중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데 네. 중국은 러시아에 수출하는 건 다 고부가 가치 아, 상품들이에요. 공산품들.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직도 석유가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금속, 곡물, 목재 다 이런 건데 예. 중국이 지금 러시아에다가 수출하는 거는 스마트폰, 네. 가전 이거 다 전쟁 전에 한국이 아, 다 우리가 1위 했던 했던 거죠. 건데 맞아요. 이제 예. 그걸 지금 중국이 다 하고 있는 거고 아. 그다음에 뭐 산업 설비, 장비, 뭐 소비재 예. 이건 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균형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대로 가면 이건 큰일 난다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더 중요한 게 이건데요. 예. 이제 지금 보여주신 통계는 네. 뭐 수출입 결제 통화와 관련된 통계인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이거는 교수님이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 혹시 제가 틀리면 아닙니다. 설명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러시아가 이제 전쟁 전에는 네. 주로 달러와 유로를 결제를 했어요. 예. 여기 보시면 2021년에 수출만 볼게요. 2021년에는 러시아가 수출하는 거 전체 거의 87%를 달러나 유로로 결제를 했고 예. 루블로 결제하는 비율은 12%밖에 안 됐고요. 네. 중국 위안화는 1%도 안 됐어요. 그렇네. 그런데 전쟁이 나고 나니까 달러 유로는 17.3%로 확 줄고 예. 그다음에 루블로 결제하는 게 거의 50%가 네. 된 거죠. 근데 중국 보세요. 그러니까 위안화로 결제하는 야. 게 이렇게 이거는요 되게 예.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35배가 늘었네요. 그렇죠. 3년 만에. 네. 와. 그런데 이제 이거를 푸틴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도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푸틴은 이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예. 우리가 서방에게 전략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예. 근데 그건 전선에서만이 아니라 달러 패권도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제재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 서방의 뼈아픈 실책이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요.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탈달러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서 이렇게 위안화나 루블로 결제하는 비중이 늘어난 건 탈달러화의 큰 그 사례이긴 한데요. 네. 근데 이건 뒤집어 보면 그만큼 러시아가 그 주류 달러 시장에서 고립돼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이건 입증해 주는 거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네. 진짜 네. 통계까지 보여주시니까 야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렇게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막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서도 막 위안화를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다시 우리나라 입장으로 돌아와서요. 예전에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점점 교육량도 늘리고 교육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저런 상황에서 다시 한국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만약에 전쟁 끝나면 다시 한국 기업들 들어오십시오. 휴대폰도 팔고 TV도 팔고 뭐 아니면 다양한 SOC 사업도 같이 해주십시오. 우리 중국 말고도 별도의 파트너가 있다. 중국 상인들에게 그런 떵떵거리는 소리 한번 해야 됩니다. 이럴 것 같은데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또 러시아와 북한이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러시아가 이미 얼마 전에도 푸틴이 네.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러시아 전쟁 전에 좋았잖아. 네. 글로 돌아가자. 러시아는 준비가 돼 있으니 모든 건 한국에 달렸어. 얼마 전에도 그 얘기했고요. 예. 사실 전쟁 내내 러시아는 한국에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냈어요.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는 어쨌든 제재 국면 하에서 제재 레짐 하에서 우리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지 적죠.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러시아는 이 중국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을 한국으로 보고 있는 건 맞아요. 이제 그런 상태인 건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전쟁 나고 중국이랑 러시아만 친해진 게 아니라 러시아랑 북한도 너무 친해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전쟁 끝나면 그래도 북한이 러시아한테 필요할까? 예. 그러면 전쟁 끝나면 한국이 더 필요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끝나면 러시아가 북한 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한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예. 번째는 정치적인 부채가 있어요, 러시아는. 예. 아니, 중국도 러시아 많이 도와줬지만 어쨌든 중국은 겉으로는 중립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북한은 전쟁 나자마자부터 대놓고 러시아 편이었죠. 예. 그다음에 무기 대조. 그다음 더 그거는 사람. 그러니까 군인을 대줬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쿠르스크에서 전투에도 참여했고 심지어 얼마 전에 거기 지뢰 제거 북한 병사들이 가서 지뢰 그랬다고 제거하고 하더라고요. 왔잖아요. 예. 160만 발을 제거하고 왔대요. 네. 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가 이걸 모른 척한다? 이건 아닌 거죠. 러시아 맨날 미국한테 얍삽하다, 돈밖에 모른다 비난해 왔는데 네. 이런 은혜를 저버리면 이거는 단지 어떤 도의가 아니라 정치적인 부채인 거예요. 네. 그런 게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북한이 요즘 네. 그 어느 때보다 파워가 있어요. 네. 트럼프가 막 만나자고 막 제발 그렇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 카드를 쥐고 있는 게 예. 미국한테도 중국한테도 특히 한국 정부를 상대할 때 굉장히 좋은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들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한테 제일 말발이 먹히는 건 시진핑이 아니라 푸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셨어요? 어떤 거예요? 작년 9월에 네. 그 베이징에서 네. 전승절 때 북한, 중국, 러시아가 다 모였잖아요. 푸틴, 예. 시진핑, 김정은. 네. 그랬을 때 식사 자리인가 거기서 우리는 총리님이 참석하셨거든요. 예. 근데 푸틴이 그 우원식 총리에게 다가와서 나 좀 있으면 김정은 만날 건데 무슨 얘기를 전해줄까 이랬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런 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 그 정도 영향력 있어. 음. 그리고 우리 러시아는 한국이 필요해. 이거인 거죠. 그렇네요. 메시지 확실히 던진 거네요. 그러니까 네. 호의를 보여준과 동시에 네. 나 북한에 이 정도 힘 있어. 네. 이런 걸 동시에 보여준 거니까. 그다음에 근데요.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북한 노동력이에요. 아, 왜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땅이 예. 지구 9분의 1이잖아요. 예. 넓어도 너무 넓어요. 그렇죠. 근데 인구는 1억 4천, 네. 1억 4천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노동력이 부족한데 지금 전쟁 때문에 네. 특히 남성들이 전선에 많이 나가 있고 하니까 지금 러시아는 실업률은 거의 최저점이에요. 네. 지금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럴 때 그 자리를 또 가장 경제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게 북한 노동자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 텐데 예. 러시아에 북한 노동자 몇 명 정도씩 있었는지를 2000년부터 제가 표로 만든 거거든요. 북한이 러시아의 노동력을 파견한 건 1946년부터예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전쟁 시기를 빼고는 예. 없었던 적이 없어요. 러시아 땅에. 그래서 특히 이제 러시아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험한 일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벌목하고 그렇죠. 막 예. 건설 현장 막 그런 일들을 특히 극동에서 정말 극동에서 북한 노동자는 대체 불가한 인력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한민족이 솜씨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지런해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그거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지런하다고 얘기해요. 예.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도 아무 불평이 그렇죠.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다가 북한 노동자들은 다 캠프 생활 이렇게 하나 모여서 네. 살고 워낙 규율에 익숙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술도 안 먹고. 그다음에 더구나 너무 싼 거예요. 그렇겠죠.
가격이. 그래서 이제 정말 대체 불가한 그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분 이거 세계의 유일한 표거든요. 와. 이게 그러니까 얼마 몇 명 정도가 예. 그동안 2000년부터 지금 이 20년 동안 네.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가 몇 명이나 있었나를 네. 이거 북한은 통계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러시아에는 러시아에서. 통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러시아 연방통계청이 매년 영감을 내거든요. 네. 그거 사이트 들어가서 매년 거 찾아갖고 아이고. 제가 표를 만든 거예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변화 추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럼 대략 평균적으로 한 2만 5천에서 3만 정도 있었고, 네. 근데 보통 그 중에 한 50%, 60%는 극동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건 최소치예요. 네. 왜냐하면 연방통계청에 잡히는 인원은 러시아 내무부에 공식 등록된 노동자만. 근데 북한 노동자는 비공식, 미등록 이런 분들 많기 때문에 네. 이 경우는 최소예요. 네. 그런데다가 또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게 여기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0명으로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교수님 저희 2017년에 북핵 위기 막 터졌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때 유엔이 제재를 했는데 예. 제재 중에 되게 두 개 했는데 제재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북한 노동자 그 돈 해갖고 북한 보내서 핵 만든다고 예. 북한 노동자 신규 채용. 채용 못하게 하는 거랑 예. 두 번째는 있던 노동자도 돌려보내라 예. 했는데 그때는 러시아도 제재에 동참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돌려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0000 나왔는데 네. 그러나 이게 실제와 일치할까요? 아닐 거죠. 전혀 아니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특히 전쟁 나고 나서 그다음에 또 2024년에 러시아랑 북한이 조약 맺었잖아요. 네. 그게 군사적으로만 밀접한 조약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우리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특히 그 조약을 맺은 다음부터는 그전에는 약간 쉬쉬하는 식으로였어요. 네. 예를 들면 취업 비자 이런 거 안 되니까 뭐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로 들어왔다가 취직 뭐 이렇게 공사판에서 일하고 건설업에서 일하고 이런 방식으로 네. 했었다면 2024년에 양자가 조약을 맺고 나서는 이제 지금요 러시아 사회에서 북한 노동자의 취업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 이게요. 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게 러시아 비즈니스 제일 큰 포탈이에요. 네. 비즈니스.코리아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걸 제가 영어로만 구글 번역한 거거든요. 예. 이게 지금 공공연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북한 노동자 말하자면 사용법 이런 거예요. 그렇네요. How to hire라고 돼 있으니. How to hire. 예.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를 어떻게 고용할 수 있는지를 저희 여기 대행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수도 없이 올라오고 그렇네요. 그다음에 왜 러시아에 그렇게 많은 고용주들이 북한 노동자를 선호하는가. 막 그런 이유들도 적어놓고 예. 근데 이게 불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북한 노동자를 어떻게 고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근데 불법인데 이게 온라인 포탈에 공공연하게 네. 놔두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주로 극동 이쪽에 있었는데 지금 모스크바에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러시아의 와일드벨이라고 하는 게 네. 우리나라의 쿠팡이에요. 거기 물류창고에 북한 노동자들이 또 그렇게 일을 한대요. 어떻게 보면 청장년층이 다 전쟁에 나가 있으니 배송할 사람도 부족할 거고 모스크바까지 북한 인력들을 일부 쓰고 있는 거네요. 배송은 안 하죠 이분들은. 네. 물류 창고에서 정리하는 네, 거 네, 하는 네. 걸 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미 그 돈바스 같은 데 점령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전투가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거의 초토화됐거든요. 근데 거기도 막 정리해가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런 데 이미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러시아 내에 북한 노동자가 5만에서 10만 정도 있을 거다라고까지 얘기해요. 보여주셨던 통계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숫자가 더 늘었네요. 거의 3배. 3배예요. 2만 명 넘었으니까. 근데 저는 전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북한을 버릴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어디서 이 인력. 그런데다 이분들이 한 달에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얼마나 받나요? 6만 루블.
6만 루블이면 우리나라 돈. 110만 원. 근데 그 중에 한 70%는 본국에 당으로 보내야겠죠.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요, 제가 최근에 봤던 뉴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미국이 결정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음으로 양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미 국제 결제에서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자국 통화뿐만 아니라 위안화를 통해서 통화 결제 시스템이 원턴 원치 않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뉴스 봤더니 러시아가 최근 달러 결제 시스템 복귀를 타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 이건 그럼 맞는 소식입니까? 맞는데요. 예. 맥락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도 중국이랑 그러고 있지만 이거 위험해 알고 있는 거 너무 중국에 예. 의존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한테 계속 러브콜 보내는 거고. 예.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왜 이렇게 푸틴 편을 드나요? 경제협력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북극 항로, 예. 북극협력, 자원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푸틴이 이 말 한 건 뭐냐면요. 근데 러시아도 미국하고 경제협력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과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된다면 우리 달러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제재 풀어. 예. 이 말인 거죠. 그렇네요. 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달러 복귀 시스템을 타진했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다 한결에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의견들이었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항상 이렇게 민주화된 국가들은 선거 때마다 정책적으로 큰 변화들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미국에게 이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 선거를 앞둔 위정자들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일단 선거 전에는 이거 빨리 해결해야죠. 네. 지금 트럼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 뭐 자기 내놓을 수 있는 게 근데 사실 트럼프가 유세 때 제일 좀 대표적으로 내놓은 게 그거죠. 24시간 안에 해결한다. 맞아요. 근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예. 그죠? 그러니까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가 사실은 그러니까 젤렌스키를 막 계속 푸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젤렌스키가 이미 2024년 5월에 대통령 임기 끝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계엄령 하에서는 대선을 못 하니까 계엄령 계속 연장 되고 있으니까 네. 지금 2년 가까이 대통령을 하는데 사실 정통성에 문제가 있죠. 예. 그다음에 그걸 또 시비를 러시아가 물고 늘어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계속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5월 15일까지 그 선거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그 돈바스 주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이거 저 결정 못 해요. 이거는 우리가 국민 투표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 투표랑 선거랑 어떻게 할지 5월 15일까지 결정해. 그다음에 뭐 6월까지 해결해. 예. 막 이러고 있는 건데 예. 요즘에 이란 때문에 정신이 없어갖고 트럼프도 참 바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국 입장은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됐고요. 그럼 마지막 유럽은 여전히 그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해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럴 경제력이 될까요? 난민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점점 힘들어진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서요. 네. 재정 지원은 벌써 끊었고요. 무기 지원도 끊었어요. 지금은 네. 판매만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펄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거를 미국하고 유럽하고 맺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미국은 판매만 하는데 네. 유럽이 돈 주면 우크라이나 관련된 건 우선적으로 너네한테 먼저 줄게.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럼 그거를 지금 돈을 유럽이 다 대고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마크롱이나 스타머나 메르츠는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국민들도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극우는 그거 공격하는 거잖아요. 우리 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맞아요. 막 요즘 이러고.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극우 성향의 극우에 가까운 정당들이 원내 의석들이 점점 늘거나 연립정부로 수권 정당이 돼가는 나라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방금 말씀 주셨던 유럽의 3명의 지도자도 그 목소리를 계속 내지는 못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람 다 합쳐서 지지율이 5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좀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그렇군요. 마크롱도 뭐 내년에 선거 안 하나요? 뭐 네. 아무튼. 그러면 결국은 다시 우크라이나에서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대통령 선거 빨리 하고 국민투표 해라. 그 조기 대선과 국민투표 이건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제가 좀 미스테리예요. 네.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인데요.
요거 제가 아주 따끈따끈한 통계인데 이거 우크라이나 내부 키스라고 제일 권위 있는 여론조사 네. 키우 국제사회학연구소라고. 근데 거기서 바로 한 달 전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막 돈바스 포기하라고 하고 미점령지까지 포기하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국민투표해야 돼요. 예. 하니까 이제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좀 놀랍지 않으세요? 52%는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죽으라도 끝내자가 40%예요. 야. 10%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네요.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전쟁 초반에는 말이 되는 소리 이런 설문조사도 못했죠. 그때 설문조사 자체도 못했을 못했죠.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젤렌스키 지지도는 같은 날이잖아요. 네. 61%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때릴수록 젤렌스키 지지율은 올라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전쟁 전에는 막 바닥이었어요. 네. 37% 이러다가 전쟁 날 90%까지 뛰었다가 계속 지고 막 부패 터지고 하니까 막 내려가는데 네. 그게 어느 때마다 확 뛰냐면 트럼프가 막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확 뛰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근데 요즘에 막 부패 사건 연일 터졌는데도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그 부패 사건이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너 이거 해결해 하기 열흘 전에 터진 거예요. 네. 근데 그 반부패 조사국의 우크라이나 네. 그건 미국이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기 전에 네. 일단 부패 사건 터뜨려서 젤렌스키 입지를 위축시키려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젤렌스키가 결백한데 조작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네. 국민들 다 알아요. 예. 대통령 측근들이 다 그러고 있다는 거 알지만 그러나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내 가족을 남이 네. 욕하는 거 못 참는 약간의 그런 거 같은. 그럼요. 거죠. 가족이 가족 욕은 하지만 다른 남이 사람이 욕하면. 가족 욕하는 건 못 참죠 또. 하여튼 예. 약간 그런 상황인 건지 그래서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때릴 때마다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가 그 신뢰도가 61%일 뿐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네. 대선 여론조사하면 예. 젤렌스키가 못 이겼어요. 아. 잘루진이라고 하는 예. 그 예전 전쟁 총사령관 하다 영국 대사로 있는 사람이 예. 굉장히 인기가 높거든요. 둘이 결선 네. 시뮬레이션 하면 그러니까 잘루진이가 더블 스코어로 이기게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 대선 여론조사를 해도 네. 젤렌스키가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요, 교수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하느라 정신없고 이런 지지율이면 빨리빨리 해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네. 죽어도 안 하겠대요. 특이하네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거나. 아. 왜냐면 전쟁 중이잖아요. 예. 비협력 상황이라 러시아도 언론 탄압 뭐 이런 거 정말 심하지만 우크라이나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심지어 여론조사도 이렇게 두 개로 해요. 이 옆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왼쪽은 당신 젤렌스키를 지지해요 안 해요?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당신 친구나 엄마나 뭐 형제 중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이 신뢰한다고 할 것 같아요?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독특한 질문이네요. 이걸 왜 하겠냐고요. 그러네요. 이거 남이라고 가정하면 얘기할 수 있는 거 막 이렇게까지 이제 하는 거기는 한데 어쨌든 젤렌스키가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 할 만한데 계속 완강하게 안 하겠다는 이유는 어떤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인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네. 뭐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 되고부터 계속 푸시했는데 안 하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올해는 할지. 오늘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말씀을 다 듣고 났더니 야 전쟁이 곧 끝나겠는데 이 생각은 안 드네요. 그러면 종전을 위해서는요. 어떤 변화 또는 어떤 누군가의 결단 이게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 기본적으로 전쟁이 끝나려면 당사자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네. 러시아 결단할 생각 없어요. 네.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네. 우크라이나도 유럽과 함께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일단 결단의 문제는 아니고 그다음에 또 외교나 타협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2026년에 끝나면 정말 다행이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해요. 그렇군요. 아유, 이 지리한 공방 언제쯤 끝날지 진짜 끝도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모시고요. 러우 전쟁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